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하영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각각 그 발제하실 분들이 2분이 계시고요. 토론을 하실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발제는 15분에서 20분, 맥시멈 20분으로 하고요. 토론은 7분 내지 8분, 아무리 길어도 8분이 되면 제가 좀 제지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잡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무총장님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경제 경영 분야에서 이런 주제를 잡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초고속 성장, 그야말로 압축 성장으로 표현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한 30년간 지나고 난 다음에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성장의 속도가 낮아지고 대단히 우리 옆에서 관찰하기에도 경쟁이 격화되는, 사실 저희가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무슨 취직 걱정 같은 걸 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아마 대기업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야말로 무슨 SK 정도 되는 직원이 되려면 거의 신기를 발휘해도 잘 될까 말까, 요즘 태어나지 않은 걸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은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과연 행복한가? 이 문제가 좀 커다란 문제긴 하지만 사회과학자라면 당연히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제경영 분야에서도 결국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기로, 무슨 해답을 던져드리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쪽을 보면 아마도 이스터린 같은 사람들이 그 이스터린 패러독스를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만 하더라도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실질 소득이 1인당 실질 소득이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subjective well-being이죠. 그 주관적 행복 수준은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늘어봐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별로 달라지질 않는다.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그 이후에 이스터린에 대해서 반박을 한 사람도 있고 대단히 컨트로버셜 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에 심지어 청소년이나 유아들의 라이프 사티스팩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OECD 최하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교육 면에서도 보면 피사, 그러니까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는 그 각국의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참여하면 되게 과학, 수학, 읽기 이런 것들 되게 최상위권에 속합니다만은 학업 주제에 대한 흥미 내지는 관심 이런 거는 거의 꼴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미없는 걸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해갖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의 핵심이 경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쟁이 과연 행복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솔루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학자에 따라서는 사회주의하고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가 그나마 훨씬 낫지 않냐, 역시 경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지금은 뭔가는 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 정도로 줄이고 오늘 모신 발제자분과 토론자분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소개부터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경제학 쪽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저랑 그 같은 그 해외 유학 장학생으로 가셨고 PhD를 하신 다음에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계신 김용진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쪽에서 발제를 맡아주실 스탠포드에서 경영학으로 PhD를 하셨고 마케팅이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계시는 이유재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스탠포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요.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후학을 키우시고 계신 박정수 교수님 오늘 토론자십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경제학을 담당하고 계시고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경제학이십니다. 남재현 교수님. 한순구 교수님께서는 하버드를 나오셨고 저희 물론 장학생이시고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십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두월 교수님은 저희 특별 장학생이었고 또 한학 장학생이셨죠. 네. 그 뒤에 이제 독자적으로 또 유학을 하셔가지고 UCLA에서 학위를 하신 다음에 지금 명지대 자리를 잡고 계시는 김두월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그럼 이상 소개는 다 마쳤고요. 오늘 김용진 교수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재단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드리는데 돌아가신 그 최 회장님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고 젊었을 때는 재벌이 뭐 이런 좀 과시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고마우신 분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그 시절에 돈이 있으면 과연 그렇게 돈을 쓸 수 있을까? 제가 뭐 그 사석에서 파스텔 우유를 창립하신 최명재 회장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원을 뽑는데 장학금 받은 여성을 안 뽑는다. 이놈들은 도대체 고마운 줄을 모르는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과연 우리 엘리트라고 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그런 어떤 그 책임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돌아가신 그 최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는 이런 감사를 표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제가 모르는 주제라 그리고 주제가 워낙 담론이 경제학에서 다루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수량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주제라 저희가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담아서 슬라이드 크게 만들었지만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뭐 사실 한국에서 피케티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밀라노비치라는 분이 전날에 기고한 피케티의 공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회과학자가 좀 큰 주제를 다뤄야 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학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수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은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역사 또는 뭐 사회학, 정치학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큰 주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 공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뭐 다분히 주제가 크기 때문에 피케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무슨 사실 이제 경제학에 우리 최재필 교수님도 계시고 사실은 주류 경제학에 상당히 탁월한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재단이 배출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제 지도 교수가
로버트 루커스 교수라고 사실은 거시경제학의 이 수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사실 대가입니다. 이분을 이제 그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궁금하던 차에 물어봤어요. 피케티 책을 읽으셨어요? 이분이 정색으로 야, 넌 읽었냐? 예,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사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지도교도 좀 싫어하는구나. 저 뭐 좀 싫어하지만 사실 시카고 대학에서 노상이 이야기하는 거는 현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료의 중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부의 이 재산 구조를 한 300년 데이터를 모은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분이 그 사실 북경대에서도 그리고 베이징 포럼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소득이 계속 빠르게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 또는 이제 자산 부의 분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쓰신 수식이 하나예요. 근데 15분 동안 발표하는데 수식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가면 일반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케티와 그 주류 경제학자 로버트 루커스의 큰 차이는 이겁니다. 이분은 대답은 야 내가 이거 그 수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정확히 증명이 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정확히 증명되지 않은 걸 말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주류 경제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학적 방법론과 논리적인 그러한 엄밀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큰 문제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루카스 교수에도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큰 주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맞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큰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복 문제.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만 명당 30명이 자살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한 너다섯 배 됩니다. 아까 뭐 청소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의 불행도 이런 것들이 큰 문제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출생률이 OECD 국가에 제일 낮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뭐 지금 OECD에서 세 번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이 어떤 동물적 삶을 누리는 인간의 생명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GDP 4% 3% 성장하고 실제로 뭐 아까 이스터린 패러독스를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왜 사는가? 행복하지 않으면 왜 사는가? 우리가 죽음을 택할 만큼 사회에 스트레스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항상 궁금한 이슈는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북 문제입니다. 이게 통일되면 GDP의 몇 배가 들어가는 엄청난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또 하나 문제는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조선시대가 왜 망했나. 많은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외교력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헤제모니가 바뀌는 이런 큰 소용돌이 속에 미국과 중국, 뭐 우리가 사드 문제도 금방 눈앞에 있어서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금치 못하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에 학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재단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사회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결할 방안을 내놓는 학문적 프로세스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배운 학자가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자기가 배운 모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선이고 사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과 다양한 접근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집행되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행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으로 돌아가서 이제 경제학자들의 행복이라는 지수를 또는 사회학자들이 이런 지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지수를 가지고 경제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학적 변수와 코릴레이션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변수가 한 3개 정도입니다. 하나는 실업입니다. 실업. 실업은 굉장히 놀랍게도 대부분은 이제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다리를 잃는 상해를 잃더라도 예를 들면 한 1, 2년 지나면 다시 행복이 복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업은 사실 이제 그렇지 않고 장시간 간다는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소득 불평등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소득 불평등도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사람들이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면 자살률도 높아지고 출생률도 낮아지고 또는 무슨 뭐 여러분이 음주라든가 또는 안전벨트 안 매는 거 무슨 뭐 심장병 등등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회의 안정망 구축에 따른 어떠한 불안감을 사실은 안정화시켜주는 어떤 사회복지제도 이런 세 가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나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자체가 이제 대기업 위주, 수출기업 위주로 가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노동 생략적인 기술을 가져오다 보니까 제조업이 무슨 뭐 10억 매출이 늘어봐야 고용은 무슨 뭐 한 30명 늘 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사실 일자리가 나오기 어렵고 실업이 더욱더 어려운 거는 인적 자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인적 자본 반이 현장에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여러분이 아는 교육을 통해서 축적이 되고 청소년의 실업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교육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청소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더욱더 어려운 거는 이게 젊은 시절에 교육의 인적 자본 형성 반이 형성되는 것이 현장 학습 취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득 불평등도입니다. 소득 불평등도는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근원은 부동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케티 책을 보면 이 자산 구조가 바뀌는 게 쫙 보입니다. 근데 1800년도 보면 자산의 한 60% 정도가 농지입니다. 그게 이제 근대화 과정을 더불어서 산업 어바나이제이션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60% 차지하는 거는 하우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나중에 뭐 부자들의 서베이를 보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축적 그리고 자산의 대물림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소유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피케티 3법에 의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이 소수에 몰려 있고 자산 수익률이 일정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걸 곱해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에 굉장히 몰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러프한 계산법을 따르더라도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우리는 사실 도시 자체가 서울이라는 한 곳에 다 몰려 있고 그리고 또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가의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우징에.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사회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나눠 갖자 이겁니다. 스피릿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위 공직자들, 여러분이 총리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청문을 해보면 돈과 명예, 권력을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합니다. 일본 사회를 보면 일본 사회가 굉장히 놀라운 사회인데요. 일본은 사실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가 소득 분배가 굉장히 조금씩 양호해집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놀라운 거는 사실은 소득 분배를 조정하는 이런 사회 보장 기여금 이런 텍스 사회 안전망을 위한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소득 자체가 분배가 스웨덴과는 달리 스웨덴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만은 사후적으로는 다 세금과 이런 서브시디를 통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보면 둘 다 분배가 좋지만 스웨덴은 이게 시장 소득이 굉장히 분배가 나쁘고 그 대신 세금을 잔뜩 때려서 조정을 합니다.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던지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선 결론은 우리가 지금 실업과 그리고 사회 불평등도, 사회 안정망 이 세 가지가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나눠 갖자. 이게 이제 일본 사회의 기본적인 스피릿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굉장히 사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명추위신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방직기를 서구에서 도입합니다. 최근 걸 도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 거는 방직기 한 대에 쓰는 사람이 몇 명 쓰지 않아요. 그래서 좀 옛날 걸 도입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이런 그 소득 불평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앙 집권이냐 지방 분권제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체제를 가져왔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그 지방 자치가 발달돼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그 자동화 시설을 가져오면 옆에 사는 김씨박 씨가 할 일이 없다 이거면서 옛날 거 가져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어떤 그런 스피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소득을 보면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자산소득은 뭐 피케티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게 망가졌기 때문에 자산 집중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서서히 이게 형성이 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소득 대비 GDP 대비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소수에 편중이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은 뭐 이게 사실은 피케티 논쟁의 가장 논점거리지만 뭐 4, 5% 일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수가 가져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동산세를 좀 매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나눠 갖자. 두 번째로는 자산에 대해서 렌트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노동소득인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선진국 한 70% 됩니다. 우리는 뭐 지금 60% 이하로 떨어져, 59%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에 있어서도 그 피케티가 이야기하는 일본의 그 슈퍼 경영자처럼 임금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거를 좀 미리 줄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 방안은 이제 대기업의 역할입니다. 대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물론 뭐 상생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고 기술력과 해외 시장을 키워서 좀 중소기업을 키우자.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잠정적으로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에 대해서 러닝 바이 두잉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일자리 창출이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대기업이 지금 현금 보유율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좀 줄이더라도 고용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러닝 바이 두잉의 그러한 그 스필오버 이펙트를 좀 대기업이 나서서 해야겠다. 물론 뭐 여러분이 그 뒤에는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또 대기업 노조가 존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지금 뭐 국민연금 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연금 이걸 낮추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그 나머지 뭐 제가 그냥 그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그냥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바비 케네디가 이야기한 멋진 이야기는 그 어린이들의 건강과 에듀케이션의 퀄리티, 아이들이 노는 즐거움, 시의 아름다움, 결혼 생활의 그 어떤 그러한 그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멋진 연설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해피니스를 어떻게 매조하느냐 여러 가지 매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분야 하신 그 이제 비교를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OECD 국가가 그 34개입니다. 34개인데 뭐 대충 무슨 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무슨 관대성 뭐 투표 참여율,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건강 상태. 이것도 우리가 그 사실은 그 평균 수명은 굉장히 높은데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사례율, 빈곤율, 뭐 이성 차별 이런 것들이 인생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분 이야기는 안정된 삶과 소득 분배 이 두 가지 스펙트럼이 사실은 이게 콜레이션이 낮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자리, 실업률,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 이거 소득 분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불안정성을 건들게 되면요, 그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동물뇌를 건듭니다. 동물뇌는 결국에는 분노와 뭐 공포와 이런 것들을 건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범죄율과 또 연관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행보 뭐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이제 실업률이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빨리 읽어주세요. 이게 이제 이스터린 패러독스고, 이스터린 패러독스는 뭐 별 이야기는 안 돼요. 상대적 소득이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여기 그 상대적 박탈감 지수입니다. 이게 한국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일본이고 중국인데 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이거는 어린이지만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떤 젤러스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그리고 뭐 이게 재밌는 그래프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 그 리서치 서베이 회사가 만든 건데요. 야, 너 지금 니네 나라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 제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지수도 사실은 2만 불 소득이지만 행복지수가 가장 낮아요. 이게 이제 X축의 행복지수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소득 분배를 우리가 이 고소득층과 금융소득, 자산소득을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남영 교수가 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로소득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그 격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도 미국처럼 슈퍼 경영자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친구가 이제 사실 서베이를 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야, CEO하고 그 미숙련 노동자 임금 격차가 얼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아이디어한 게 5배입니다. 근데 현재는 너희 나라에서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10배 정도로 생각하는 게 평균입니다. 한국은 한 50배라고 생각합니다. 한 40배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소득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 미국 같은 경우는 희한하죠. 미국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실제 받는 소득하고 실제 받는 거는 CEO가 미숙련 노동자 한 350배 받습니다. 그렇지만 얘네가 생각하는 거는 한 뭐 30배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상대적 박탈감이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 지표는 여러분이 압니다. 노동 분배율, 노동수급 분배율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고 상대 빈곤율 50%, 비정규직이 뭐 32%.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이제 자산입니다. 이게 하얀색이 하우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의 부동산 GDP 대비 비율인데 한 400배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거는 이제 뭐 부자 보고서 우리가 자산 구조를 알 수 없으니까 서베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자손들에게 내려주려는다. 여기는 뭐 인터넷에 떠다니는 걸 가져왔는데 민유직 한 10%가 한 거의 9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고요.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회과학이 발전했지만 거꾸로 돼 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배운 모형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상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교수님 말씀은 뭐 때에 따라서는 좀 시카고 이코노미스트답지 않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독자적으로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얻으신 결론이 아닌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나누자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나 또는 자료 같은 것들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이유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김영진 교수님께서는 매크로학의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커다란 정책적 함의를 주셨는데, 저는 경영적 관점에서 제가 보는 마이크로한 측면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경쟁과 행복 시대 세션을 열어볼까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게 구성되고 그 다음에 돈이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복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 경제학적인 패러다임에서 소위 히다나믹스, 쾌락 경제학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GDP가 아니라 GNH로 가는 하나의 로드맵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산다라고 단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결국 어떤 존재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추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동물에게 필요한 그 생존의 그 장치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그 사고에서는 인간은 그 동물이고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그 기제로서 행복, 우리는 그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생존을 한다라는 그 관점이죠.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목적론적인 그 행복에서는 우리 메슬로의 그 니즈에서 나오듯이 인간이 결국은 추구하는 그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아 실현을 넘어선 그 최고의 선이 행복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진화론적 그 관점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그 도구다. 그래서 그 쾌락을 얼마나 많이 그 느끼느냐라는 것이 이 행복을 그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 디너의 그 서브젝트 웰빙에서도 이 행복이라는 걸 구성한 요소를 라이프 사티스팩션과 이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이 결합돼서 이 세 가지 차원이 그 행복을 형성을 하고 내가 느끼는 그 즐거운 경험이 이 부정적인 경험에서 많을수록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행복에 영향을 주는 그 선행 요인들이 어떤 거인가 대해서는 많은 그 사회과학자들이 심리학, 경제학 포함해서 연구를 그 했고 크게 볼 때는 내적 요인 많은 그 심리 연구들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DNA다 타고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매사를 볼 때 그 이 즐거운 거고 우리 건강 설명하는데 이 85% 90% 가까이가 이 타고난 그 DNA라고 하듯이 이 그 유전이라는 요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외적인 요소로서 오늘 그 화두가 된 경쟁과 그 소득 또는 그 사회문화적 차이 등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정리를 그 해본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행복이라는 그 것은 이 성격, 유전, 건강, 소득, 문화, 시간, 돈 이런 것들의 그 결합이고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그 행복을 형성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고 이럴 때 금전적인 그 자원과 우리가 그 비금전적인 자원이 기여하는 바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머니터리한 자원을 어떻게 그 활용할 것이냐. 돈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던 길버트 앤 그 윌슨의 그 논문에서는 우리 소득이라는 것이 사실은 행복에 기여는 하지만 생각보다 이 상관관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생각보다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행복해지고 있지 않다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볼 때는 와인을 잘 모르면서 열심히 그 와인셀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지만 그 와인셀러의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형편없을 수 있듯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 알고 이걸 제대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이 와인셀러를 구성하고 자기의 그 삶이 그 풍족하게 달라지는 요소들을 비유를 들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 사는 대신 그 경험을 구매하라. 이 많은 그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경험이 더 행복을 주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적응한다는 것이죠. 아파트 하나 예를 들어 그 장만하거나 또는 그 평수를 10평 내렸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기쁘지만 사실은 그 기쁨은 6개월 가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반해서 내가 그 경험했던 것들은 두고두고 오래 시간을 두면서도 이것을 세이버링하고 음미하면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 물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pay now, consume later. 먼저 지불하고 소비의 경험을 늦추라는 겁니다. 우리 신용카드와 그 다음에 그 많은 자본주의적 제가 있는 그 마케팅에서도 일단은 그 지르고 그 다음에 페이하라라는 거를 이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행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마이너스 요소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먼저 그 지불하고 나중에 그 소비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다림과 예상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 그 자체도 즐겁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여행을 가면서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기다림의 그 과정이 훨씬 더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소소한 일상의 재미를 음미하라. 하나의 그 빅티켓 아이템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작은 것들, 이 소소한 것들을 자 카페라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연인과의 그 즐거운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것은 그 질림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인 그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자신 이외에 그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 그 프로소셜 친사회적인 소비가 행복감을 훨씬 더 가져든다는 연구들이 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지출한 소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지출과 남을 위해서 지출한 소비, 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선의 그 소비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의 행복감은 높아지더라. 그리고 실험적인 측면에서도 랜덤하게 이 서브젝트들을 모아놓고 자 똑같은 봉투에다가 5불과 20달러짜리를 주고 자 나중에 이걸 어떻게 소비했느냐를 평가했을 때 액수의 고와에 관계없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높게 느끼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한된 측면에서 이 검약이라는 것도 행복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특히 저성장 시대 이제는 과거와 같은 인구가 증가하고 저절로 굴러가던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낮은 성장과 인구가 줄어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된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는 이 행복의 비결은 스리프트, 이 검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음미하고 또 우리 리사이클을 하자. 리사이클을 하는데 물건을 리사이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했던 경험을 우리는 반추하고 리사이클하는 것. 우리 하 교수님이랑 저나 이렇게 만나면은 사실은 작년도 얘기했던 것보다는요 한 10년 전 얘기하면서 훨씬 더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상하게도 질리지 않고 하면 할수록 또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재밌습니다. 또 소유해야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또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면서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what to do에 대한 거를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돈이 도움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을 제거해주고 하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회는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것을 기본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파악을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돈 사용법에 대해서 주제넘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돈이 없는 관계로 저는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돈이 당신을 행복해 해주지 않겠다면 시간을 고려하라라는 게 제니퍼 아커와 제자인 모길러들의 연구에서 나오는 제안입니다. 재밌는 것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 이 연구들이 보면 사람들이 그냥 돈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희한하게 타인을 돕는 행위를 덜하게 되거나 자선이나 기부 활동도 줄어들고 또는 더 열심히 자기는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인 친구라든가 가족,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이 패러독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수록 자기 자신 개인적인 의미로 가득 찬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대인관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 태어나서부터 그 죽음까지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유한하고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자 삶에 대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 삶을 사랑하라.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좋아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또 좋아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라. 행복이라는 것은 이 타인과 교류할 때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이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상사나 동료와의 우정이나 좋은 관계가 행복감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TVN에서 하는 미생 드라마를 보면은 직장의 장그래가 동료들과 어림 삶에서도 서로 프렌드십을 나누면서 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쌓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가는 작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가치 있는 길에 시간을 투자하라. 또 시간을 확장하라. Here and now.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삶을 자기가 물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통제해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코노믹스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부를 극대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부의 성장은 제한이 된다 그러면은 한정된 부를 가지고 해피니스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효용의 극대화가 아니라 행복의 극대화. 그렇다면 우리 여러 번 나오지만 이스털린 패러독스 같은 경우 이 국민소득 비교해 봤을 때 이 국민소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수준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GDP하고 이 국가의 행복하고 비례하지 않더라. 일단 15,000, 2만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례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 반론들도 또 만만치 않죠. 이 MBR 같은 경우 이 절대 소득이 증가하니까 행복도 증가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자, 우리 보는 관점에서는 이코노믹스를 넘어서 헤더노믹스로 이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같은 자원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선택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행복의 관건이라는.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현명하게 해서 행복할 것이냐. 또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는 사회나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인프라를 어떻게 제시해야 될 것이냐라는 화두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의 격차, 이것이 또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죠. 이 평균과 분산의 얘기도 참 많이 납니다. 이 소득 국가별로 비교할 때는 평균이 높아지만 사실은 이 평균보다도 이 분산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체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 재본이 물적 자원 못지않게끔 중요하다라는 연구들.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사회적인 과제로 볼 때는 여러 번 나오지만은 이 고용 측면에서의 안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서비스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또는 사회적인 통합을 하는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이는데 이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또 안전망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육, 의료, 환경 등의 인프라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국민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계 행복 지도를 그린 결과를 보면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 수치에서는 102위 맨 꼴찌에 나오고 있고, 이 소득이 형편없다는 부탄 같은 경우 이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영 교수님 아까 얘기하시면 그 어린이 청소년 그 행복지수 얘기 나왔는데 이 어린이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더니 학력은 각종 그 수학 경시대에서 1등부터 3등까지를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청소년들의 그 주관적 행복 지수는 23위에 달하는 이런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시되는 거죠. 그럼 이런 그 사회적인 서비스나 인프라적인 요소의 그 서비스라는 것이 이 측정되고 또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그 개선하고 측정하기 위한 모델을 KSSQI 한국 그 서비스 품질 모형이라는 것을 제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 표준협회와 함께 했는데 이 그 고객들이 체감하는 그 서비스의 다양한 그 품질들이 하나의 단순히 그 재구매 의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개개인이 살면서 느끼는 그 행복, 국민 행복에 연결이 돼 있다는 그 실증 그 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서비스 품질 지수라는 것이 구성되는 차원은 내가 어떤 그 성과를 그 받았느냐도 중요하고 그 프로세스가 어땠느냐, 내가 원하던 결과를 받았냐, 못지않게끔 그 과정이 어땠냐도 중요하더라라는 측면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그 GDP를 극대화하는 사회로 가던 데에서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로 바뀌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한테는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고 결론적으로 제가 인간은 왜 사느냐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행복하니까 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 금전적인 것이 하나의 그 기회는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고 시간이나 돈을 어떻게 그 사용하느냐는 그 현명한 소비라는 것이 행복해지기에 다가가는 하나의 그 로드맵을 줄 수가 있으면서 이것을 갖춰주는 데서는 사회 그 매크로한 측면에서의 안전망과 사회적 서비스의 그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걸 위해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측정해서 개선할 수 있는 품질, 행복 지수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오늘 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이 발제하시는 분들을 참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교수님이 경제학 쪽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핵심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고 이유재 교수님은 그 컨슈머 비헤이비어하고 심리학 쪽에서 발견된 또는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초로 지혜, 우리 삶의 지혜까지 포함해서 행복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한다 그러면 아까 피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 과학 이런 데서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흥미도나 그런 건 거의 바닥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탑 5%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쟁력이 그 정도로 높지는 또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또 반드시 2, 3위, 1, 2위 이런 걸 하고 있는 건 또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대단히 그 평균적인 높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앉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강대학교의 박정수 교수님부터 나오셔서 뭐 7분 내지 8분 정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박정수 교수입니다. 두 분 발제하신 걸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그 발제문을 전달받았을 때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보완해 주셔가지고 더 풍부하고 더 아주 많이 배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토론문을 작성하는 내용과 많이 중복이 돼서 한편으로는 내가 올바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가 좀 적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김용진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부분 이제 거시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특히 저성장에서 소득 분배가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케티의 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나누자라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죠. 보통 굉장히 어느새 사회학자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또 이유재 교수님께서는 또 보완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이러한 뉴노멀 시대,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겠는가를 개인의 비헤이비어, 개인의 어떤 행동, 삶의 방식, 어떤 삶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돈과 명예를 만약에 나누지 않으면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겠는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과 행복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제 토론문은 사실 두 분의 얘기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과 행복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이거를 굉장히 속으로 찔리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경제학자만큼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겠고요. 근데 경쟁만큼 이렇게 피곤한 것도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토론문 작성하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썼다 지우고 해도 내용도 없고 경제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이 넣으면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치열한 경쟁과 행복을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라니까 거기다가 또 저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능력은 없고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가야 할까를 이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성장이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저성장이 심각해질수록 경쟁은 치열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과 불안감과 불행감은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성장 기조가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과거 고성장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고성장을 경험했을 텐데 갑자기 닥쳤어요. 제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7.1% 성장,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전 5년이요. 지금은 3.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3.2%입니다. 너무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어쩌나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마땅히 이렇게 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들 또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더 해야겠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피케티 얘기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는가? 다양한 정책 제시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논문 게재하는 수준으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과가 극명하게 차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기업도 더 경쟁에 직면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압박을 느끼고 연결된 중소기업까지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대기업도 영역을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이 설당이 없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고성장이 있으면요 소득 분배나 이런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성장이 되니까 이제 치열해지는 거죠. 이제 옛날에 고성장이 있을 때는 비효율적이라도 웬만큼 넘어가고 다 성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저성장기에 과연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가 왜 지속되는 걸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 그런 거래 관계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대로 방식이 그 예전 방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연 경제학계가 얼마나 많은 학문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영진 교수님 발표문 잘 보시면은 우리 학계는 이제 여러분들 뭐 교육계 학자들이 업적을 많이 내라고 하는데 업적은 결국은 미국 중심의 학술지에 얼만큼 논문을 게재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게재하려면은 우리나라 이슈보다는 미국적인 이슈 또는 뭐 전 세계적인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 포커스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말 우리 재단에서 정말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인데 이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거기 미국적인 이슈를 우리 여기 살면서 미국 이슈를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들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기초자료에 입각한 사실관계를 또 확인해야 되겠고요. 어떤 평균과 총량이 아닌 어떤 분포와 동학에 입각한 그런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지 않는가. 자료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봤자 논문 게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거기서 학문적 연구를 하고 그게 다시 우리 경제학계의 그 토의를 통해서 다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학계와 이 우리 현실 세계와 좀 교류가 있고 환류 체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좀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김영진 교수님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정현 회장님의 뜻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키웠으니까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거의 다 김영진 교수님과 이유재 교수님 말씀에 중복이 되는데 과연 저성장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과 행복을 어떻게 양립을 시키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러면 경쟁을 포기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경쟁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당장은 좋겠지만 당장은 중소기업도 안정되고 다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성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이 더 떨어집니다. 성장이 더 떨어지면은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경쟁은 포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자는 거죠. 이유재 교수님 발제하고도 일맥상통한데 우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지금 머릿속으로 우리 경험을 과거의 성공 경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애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산 구조가 새로운 방식으로 창의 기반의 생산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시스템이 새로 이렇게 고안이 돼야 되고 차별화를 통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을 얘기했고요. 아까 소득 분배 악화 얘기를 하셨는데 자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근로소득의 격차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중기술 저기술 근로자들은 점점 이 사회에서 낙오가 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 자신도 모르겠고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소득재 분배, 복지 수준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학계에서도 인풋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회 안전망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유지시켜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 정부가 이 낙오자들을 복지 체계로 전부 다 끌어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사회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한테 부담을 지어서 우리 복지를 좀 더 높이자라는 이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법인세 인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 룰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룰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져야 되고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 더 배려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더 보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저는 저희가 계속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반성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이 재단 지원을 학자가 이렇게 된 우리들이 정말 재단한테 또 나라한테 보답하는 길이 이런 한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발제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완하셔가지고 특히 저성장과 관련된 행복의 의미, 그 다음에 솔루션들에 대한 큰 윤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남재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조그만 생각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 두 분의 어떤 그 발제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챌린징하고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어떤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잠깐 돌이켜 보면 1960년에서 지금 2014년까지 한국 경제는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고 경장 성장에 따른 굉장한 어떤 소비의 확장,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수치를 본다면 60년대는 인구 1000명당 자동차가 0.7대였는데 지금은 인구 1000명당 자동차가 300대가 있고요. 뭐 전화기 보급률, 특히 중고등학교 진학률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는 50%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99%를 넘고 있습니다. 뭐 대학 진학률도 그렇고요. 그럼 돌이켜 본다면 1960년대 한 50%가 중고등학교를 진학했다 그러면은 자기 친구는 중고등학교 가는데 나는 중고등학교 못 가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못 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플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일은 없는 거고요. 대학 진학률도 그렇고 등등 보면 저희는 그동안 6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소비 수준, 교육 수준, 의료 수준, 평균 수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3의 수치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특히 어떤 평균 수명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해를 설명을 듣기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들은 한국보다 굉장히 소득이 높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거고, 모든 소득이나 기타 등등을 컨트롤하고 나면 한국의 어떤 의료 시스템이나 어떤 그 평균 수명은 상당히 높은 측면이다. 그러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뭐 굉장히 괄목성장한 어떤 뭐 영양 수치, 의료 수치 모든 면에서 굉장히 괄목성장한 성장을 이룬 것이면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저성장 시대의 어떤 경제와 어떤 경쟁, 행복에 대해서 토론을 하듯이 저희들이 느끼는 어떤 피로감은 이제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피로감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저한테 드는 생각은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수치가 높아졌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거를 다른 거랑 비교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이우재 교수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듯이 저도 이제 그런 면을 좀 생각하는데, 앞에 분들이 이제 저희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교육 시스템을 다른 예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사실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악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할 때 뭐 기타를 친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바이올린을 치면서 자신을 리프레시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 악기일 수 있는데, 그 악기를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이 악기를 열심히 해서 이거를 잘해야 내가 스펙이 올라가고 내가 스펙이 올라가야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 악기라는 것이 어떤 내 삶의 어떤 동반자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도리어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휘재 교수님 발표한 걸 저는 참 많은 저는 공감을 이뤘었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법, 어떤 돈을 사용하는 법, 남을 도와줄 때 행복을 느끼는 점,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편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 이렇게 다른 여건이 바뀌면 번개치듯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도 있고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본인이 연마해야 될 것도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거를 사실 연마할 기회 없이 너무 경쟁 시스템에서 사실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확장을 한 것을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한 가지 저한테는 축을 잃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그러면 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그 어떻게 생각하면 몸도 한참 좋고 건강하고 그 해피해야 될 시간에 그러면 왜 이렇게 입시라는 거에 보내는 거고 어떻게 그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회의 어떤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뭐 키 얼마에 체중 얼마가 어느 정도가 평균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날씬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과 실제 그 사회의 날씬함의 기준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한편으로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사실은 그런 게 날씬함이 아니고 이게 건강한 체형이고 이게 한국 사회 평균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동시에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바이어스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과다한 교육열이라든지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경제 성장으로 인한 그 열매를 충분히 어떤 행복이라는 거로 전환을 못 시키고 있다면 그럼 그런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유인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잡을 잡느냐에 따른 어떤 그 리턴, 아까 박정순 교수님은 어떤 그 근로소득에 대한 리턴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근로소득에서 오는 이득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구조 자체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식으로 인센티브가 짜져 있으면 그런 인센티브가 짜져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한테 여유를 가져라, 뭐 삶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다 저희가 어떤 삶을 인조이하고 배우고 그런 측면과 동시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나 또 혹시 사회적 어떤 유인의 체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우리가 그 유인을 버리고 있는 크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교육하고 관련해서 행복이라는 컨셉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토론이셨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한순구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예, 뭐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말은 없고 그냥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막 했습니다. 예,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금년에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연세대학에서 금년부터 입학 업무를 담당해서요. 예, 이렇게 그래프로만 이렇게 한국인이 불행하다를 보다가 1년 동안 제가 뭘 했냐면 구름대같이 어머니들이 모여서 아주 불행한 얼굴로 1000명이 저를 바라보는 상황을 제가 그 어머님들께 아드님, 따님, 저희 연세대 들어오기 힘드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이런 걸 하면서 정말 힘들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요. 제가 뭐 저희 집에도 불행한 엄마가 하나 있고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힘들어졌어요. 요새 저희가 농담으로 아버지가 연대 나왔는데 애가 연대 들어와서 야, 우리 동문 됐다 그러면 애가 벌컥 화를 낸다고 그러죠. 왜 저랑 맘먹으려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아버지는 쉽게 들어가고 나는 어렵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뭐 그게 왜 그러냐면 정원이 많이 줄었어요. 예, 저희가 학교 갈 때보다 정원이 줄어서 저도 화나는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과외비도 별로 안 드리고 쉽게 대학 보내신 것 같은데 요새는 정말 저는 돈을 막
집어넣고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성적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원이 너무 줄으니까 힘든 거예요. 경쟁도 더 심해지고 이 정원이 대학 정원이 줄고 이랬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성장이 아닌가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왜? 똑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저희 세대보다 저희 애들 세대가 대학 가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게 저성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행복 같은 거 별로 생각을 안 해본 정말 전형적인 경제학자인데 이번에 해보려고 그 토론문 제 거 보시면 3페이지에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 무식한 경제학자적 생각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뿐에 실제로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무식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결국은 많이 이루면 행복한데 이룰 수 없으면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줄이면 분모를 줄이면 그 전체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경제학자로서 걱정되는 거는 분모를 줄인다고 그 행복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줄이면요 노력이 많이 줄어요. 그럼 노력이 줄면요 또 이루는 그 성과가 줄어요. 그러면 분모를 줄이다가 분자가 줄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노력은 계속 또는 더하면서 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한 바라는 마음은 줄여야 되는 참 힘든 거죠. 그래서 행복은 결국 어렵다는 게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다시 교육 문제로 돌아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 잊어라. 저희 와이프도 나는 이거보다 공부 훨씬 덜 했는데 우리는 훨씬 더 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세대가 변한 거죠. 이제는 공부는 훨씬 더 하고 과외비도 훨씬 더 드리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공부 덜한 아빠 엄마보다 애가 좀 덜 좋은 학교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노력은 계속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어떤 자기 내면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것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확 다가오는 게 부모님 모시고 설명회 하면 질문이 뭐냐면은 분하다. 우리 애 전교 1등만 한다. 근데 왜 연대에 못 들어가느냐? 그럼 제가 한두 마디 하다 결국 하는 말은 근데 좀 다른 활동도 별로 안 하시고 반장도 안 하시고 글도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고 면접도 말솜씨가 없네요. 그러면 화를 벌컥 내시면서 애가 지금 전교 1등 하는데 언제 말하고 무슨 신문 보고 글 쓰고 이거 언제 하느냐. 그런데 왜 안 뽑느냐. 그런데요 그거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전교 1등 하는 애로만 저희 정원의 2배입니다. 참 저희도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본인은 자기가 너무너무 이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 중에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죄송한 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애는 또 그거 못합니다. 우리 애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걔가 노력을 더 했든지 뭐가 더 뛰어나서 잘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반대편에서 입학처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참 많더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떤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래도 마음은 아픕니다. 결국은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지금 이게 아버지 어머니 세대 잊어라. 고성장 시대는 잊어라. 지금은 옛날보다 노력을 더해서 덜 얻는 게 그런 시대이고 남들도 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도 지금 우리 와이프는 자꾸만 제가 진짜 공부한다 그러고 하루에 5시간 하는데 3시간 졸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제 5시간 다 해도 지금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요. 좀 그런 어떤 그 작업들을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해서 그런 어떤 그 지금 저성장 시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알아가서 분모는 줄이고 분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좀 대학 정원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성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성장을 이 저성장이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좀 사회 전체가 고성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꾸준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성장을 포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답은 없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교육 문제가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입학처장으로서 입시 문제 현장에서 치열하게 느끼시는 바를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주신 김두월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두월입니다. 제가 그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그 발표문을 처음 받았을 때와 오늘 발표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제 토론의 포커스가 조금 엉뚱한 데로 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뭐 엮다 보면 다 연결이 되는 뭐 그런 말씀이라고 굳이 좀 강변을 하면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올해 우리나라의 그 피케티에 대한 열풍이 정말 대단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피케티와 관련된 신문 보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신문들이 저 프랑스 시골에 있는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뭐 그런 그 좀 오타쿠 그룹 같은 소수 그룹에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0년대 초에 피케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걸 특별히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뭐 피케티라는 사람이 비록 프랑스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미 경제학자들이 가장 최고의 학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라든가 이런 학술지들에 굉장히 많은 논문을 내고 있던, 다시 말해서 학문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는 최고 수준의 학자로,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에마누엘 사이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그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그 김용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제가 그런 맥락에서 조금 뭐 외람되겠지만 좀 교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의 페이퍼가 나오는 사람을 비주류라든가 어떤 주류 경제학과는 대칭되는, 물론 수식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별로 그 정확한 이해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토론자로서 맡은 임무 때문에 비판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경제학을 이끌고 있는 학술지가 토마 피케티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싣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학문을 어떤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고, 그 리더십이 바로 저는 그 제 토론문에서 얘기하는 바로 편집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뭐 최근에 김정원 교수가 했던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뭐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에디톨로지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에디터십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학계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오늘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그 김용진 선생님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글에서 쓰시면서 그 여러 편의 논문을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외국어 대학에 있는 송준혁 박사가 쓴 소위 그 요즘 거시경제학에서 유행하고 있는 DSG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경제 성장에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참신하고 중요한 연구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연구를 제가 끌어냈습니다. 제가 이제 KDI에 있을 때 2012년에 북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송준혁 박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DSG 모형을 가지고 이런 걸 해보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물론 좋은 연구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그 송준혁 박사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의 판도를 봤을 때 어떤 지식이 더 필요한지를 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끌어내는 제 나름대로는 에디터십을 발휘한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에서 그 학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자들이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공허한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경제학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정책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정책 변수로서 뭐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표현을 하는 것으로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빌자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마중물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학술지의 에디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에디터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한국 경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본 다음에 그러한 방향으로 논문을 모아야죠. 우리나라에서의 그 학술지 편집자들은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경우에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번호를 메꿀까에 고민을 하면서 논문 숫자만 채우는 것에 본인의 역할을 멈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활동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학문이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논문을 더 모으고 그러한 방향의 논문을 더 키우고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학술지가 더 볼 논문들이 많이 실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논문을 싣고 싶어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앞으로 우리 학계가 좀 더 반성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집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두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이 뭐 말씀 안 해주셨던 부분들 우리 소홀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와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만은 사실 패널 디스커션이면 상호간의 토론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시간 관계로 플로어에서 그래도 한두 개의 질문이라도 받고 끝내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질문하실 건지도 뭐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없으시면 그냥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공간을 가장 좋아하는 그 홍윤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아마 1기 정도로 컬럼비아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 하신 그 분을 교수님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우연히 그 교수님을 아는 또 다른 교수님이랑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른 교수님이 그 콜롬비아에서 그 공부하신 교수님 소개를 하는데 내가 그 교수님을 굉장히 잘 아는데 그 교수님이 경영학과 교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다 경영학이랑 경제학은 너무도 다르다. 제대로 알고 소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경제학 하면은 그 아까 말한 그 수치, 그 함수, 포뮬라. 저는 뭐 경제학 전공은 아니지만은 컵 더글라스 함수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보니까 그 IMF 때라서 그런지 모 교수님이 거의 경영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 정부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굉장히 독식하는 거를 좀 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그냥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 경쟁과 행복이라는 거가 제 느낌에는 워크 앤 그 라이프 밸런스 같이 느껴져서 이거를 그냥 한 그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 계란은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렇게 좀 그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경제학과 교수님,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그중 공동으로 연구를 좀 해서 그 국내의 어떤 그런 아까 이제 최정원 그 회장님한테 감사 인사하듯이 그 교수님들 그 특혜를 받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좀 그 전반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그 포트폴리오 그런 그 연구를 하면서 국내와 세계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한번 교수님들이 특혜를 받으셨고 또 그거를 이제 회장님께 고마워하시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후배들 국내 지금 뭐 세계적으로 노벨 경제학상 이런 쪽은 지금 여성 그 경제학자들이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거든요. 많이 받으셨는데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님 교수라는 분도 그걸 구별 못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답답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혹시 아마도 경영학과 경제학을 다 하신 분은 김용진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진 교수님께서 제가 그 후배 교수랑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사실 경제학이 겹치는 부분도 꽤 있고요. 또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워크를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인접 학문인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코워크를 할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워낙 까칠하셔가지고 뭐 그건 농담이고요. 뭐 경영학과도 까칠하긴 마찬가지니까요. 앞으로는 좀 더 같은 코워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하나 정도 더 있으시면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경희대학교 철학과에서 그 불교 철학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청객은 아니겠죠? 이제 한 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행복의 방정식을 설명하시면서 사실은 경쟁심, 욕망, 분모가 이게 적정하게 통제되면은 결국 그 행복이 일정 수준 유지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회 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심 또 사실 경쟁심 인간 욕망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욕망이 가장 적정한지 사회과학도 인문학도가 만나서 논의를 해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교육제도나 경제제도의 정책에까지도 반영될 길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 질문도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유재 교수님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 아까 우리 한 교수님께서 인풋 대 아웃풋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지표와 어떤 목적 함수를 우리가 동의하느냐가 사실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약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 수 있지만은 소위 절대적인 지표로서 어떤 GDP라든가 그런 걸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는 사회가 중시하는 최종적인 아웃풋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서로 간의 컨센서스를 이뤄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게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를 바꾸는데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더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 정도로 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훌륭하신 학자들을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이 이 어떤 솔루션이 완전히 제시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무언지에 대한 정의부터 사실은 분명치 않은 또 메저먼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뭐 학자마다 다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컨트로버시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 그래서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만이 특별하게 당면하고 있는 그런 행복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러움과 체면의 심리학 뭐 이런 걸로 상당 부분이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보다 특별히 이런 envy라든지 또는 face saving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 국민인 것 같고, 뭐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 우리가 행복 추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특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씨를 뿌렸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